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끔 내가 주가 빠지고 힘이 없어도 넌 나만 바라봐. 네, 온 세상이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CEO의 기조연설에 투자자분들은 다 집중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제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된 젠슨 왕 이번 기조연설의 핵심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동안 꿈꿔오던 가능성을 실현시킬 것이고 공상과학에나 등장하던 것들은 모두 수년 내로 다 현실이 될 것이다. 2017년 기조연설에서 젠슨 CEO가 언급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실제로 현실이 됐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엔비디아는 시총이 6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조연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서 무려 3시간가량의 기다림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핵심 키워드를 6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는 RTX 50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9,20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탑재가 됐고요. 초당 3,352조 원번의 AI의 연산 능력이 나올 것이다. 전작 대비 이건 3배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좀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11시 30분 구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시작이 돼서 소폭의 감소만 있었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는데 이 소식 이후에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웰 기반의 GPU 신제품 기대를 모았었던 삼성전자가 빠졌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에는 오히려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HBM과 관련된 언급은 나왔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피지컬 AI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그리고 코스모스 엔비디아, 그리고 더 넘어가서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4가지의 키워드는 한번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시스템으로 그리고 코스모스는 이런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적용시킨 게 로봇이고 다음 장에 만나볼 자율주행까지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을 살펴보신다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이번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도요타가 파트너십을 맺게 됐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고요. 토르칩이 직접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자동차용 차세대 컴퓨터 모델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난 세대의 칩보다 20배 이상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젠슨 CEO가 자율주행차 산업이 5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로보틱스 이런 이야기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꾸준히 로봇에 대한 관심도 높여보자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5가지 종목 살펴보시죠. 네, MDS테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기조연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데 직접적인 수혜인가 이런 부분에는 의문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지컬 AI와 관련해서 그리고 코스모스와 관련해서 이걸 직접 세상에 풀겠다라는 내용들도 언급이 되게 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칩과 관련해서는 액침 냉각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KN솔도 한번 넣어봤고요. 반면에 오늘 하락 전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살펴볼 테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처음 뵙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을 보여줬지만 아쉽게도 우하향 그래프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침 수급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매 분마다 좀 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정말 급격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누적으로 하반기에만 매도한 금액이 15조가 넘어가는 정도 상황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수급도 상당 부분 나쁘지 않았었고요. 외국인들 매수세도 마이너스권이기는 했지만 소폭으로 조금은 진정되는 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오전장에는 전업종은 좀 플러스 나는 부분을 좀 흐름을 보였는데 반도체 종목들에서 약간 음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마이너스 마감한 종목들도 꽤 많았었고요. 그리고 주도 주격으로 불리우고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음봉 마감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전일장 상승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인 음봉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표현상으로 이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올해 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기점으로 봤을 때 락바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기준점을 잡고부터 종목당 하루 내지 2, 3%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겁 먹는 거 없이 매수를 조금씩 분할 매수 해봐도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시장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환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들만 확인을 해봐도 알겠지만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겁내면서 종목 매수할 정도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챙겨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환율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경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 이제 윤재의 초이스로 넘어가야 될 텐데 젠스낭의 배신이었다라는 키워드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젠스낭 배신에 삼성전자가 털썩 주저앉았고 그랬기 때문에 2,500선 탈환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마감이 2,492선에 됐어요. 오늘 젠스낭 CEO의 기조 연설에 많은 분들이 좀 경계를 하고 있다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이게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젠슨왕, 엔비디아한테 어떤 뭐 삼성전자를 어떤 구해주는 구조대 역할을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금 열의에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으로 저도 사실은 문과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기조 연설된 어떤 그 국문으로 해석된 네. 부분들을 좀 장중에 읽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들로만 뜯어보자면 HBM 12단은 여전히 한국 한 개 회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SK 하이닉스로 보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리고 솔소스로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SK 하이닉스에서 솔밴더로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또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거는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어떤 기술적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기조연설 두 가지로 나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디지털 트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피지컬 AI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눈 것 같은데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실제 세계의 사물 또는 환경을 가상으로 디지털 공간에 사실적으로 배치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RTX 블랙엘 시리즈랑 그리고 일부 PC AI 그리고 GB200 디지털 트윈을 플랫폼을 위한 유니버스랑 코스모스 로보틱스 OS 이게 결국은 뭐 제슨토르라는 어떤 플랫폼이 이번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로보틱스랑도 좀 약간 연결고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묶어볼 수 있는 키워드가 그 디지털 트윈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엔비디아 코스모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함께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는 탄력을 좀 많이 잃었는데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협력사로 얘기를 한 종목이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됐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투자한 건 맞는데 지분 투자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기 네.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지배주주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 포트폴리오 투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보기에는 현대차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되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의료 AI 종목들이랑 뭐 루니피노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올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되려 뭐 좀 그렇게 안 좋게 봤는데 네. 결국은 이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준 게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영권 인수가 결국은 그것이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와 좀 약간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들이 CES가 이번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그 엔비디아의 어떤 젠슨 황이 기조연설 나오면서 로보틱스랑도 연결고리가 한두 개씩 연결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상승 매기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PD님께 젠슨왕 기조연설 관련해서 제가 주가 5개를 좀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종목을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MDS테크가 지금 상한가의 거래가 좀 마감이 됐고요. KN솔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으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CEO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중에서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뽑아온 이유가 액침 냉각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들고 와봤는데 MDS 테크 보시면서 차장님께서 이 종목 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는데 들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K엔솔만 살짝 수혜를 받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 사실 MDS 테크는 직접 연관이 되는 회사가 아니죠. 네.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최대 주주가 아마 한글과 컴퓨터 이쪽일 이거는 플레이그램이라는 회사네요. 예전에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자회사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인포테인먼트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 만드는 회사인데 인베디드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고 이게 지금 기조연설이랑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회사의 내용과 기업의 테마는 좀 달리 공존하게. 움직이는 기도 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상한가 잔량 기준으로 76만 주 정도 쌓였고요. 네. 여전히 지금 시간의 잔량으로도 22만 주 쌓였기 때문에 내일 분위기도 떠서 시작을 하겠네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러한 테마가 대세 상승을 유지하는 테마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회성의 테마로 이어질지는 결국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을 해서 올라가 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 GST 같은 경우에도 5%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은 살짝 언급만 됐었는데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 좀 장에서 직접적인 연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맞고요. 기간별로 따지자면요. 지금 시간으로 K엔솔이 190만 주 잔량 이사이잖아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대다수의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다수로 손절을 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더 빨리 움직이냐 내지는 본인이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테크니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시간에 제가 호가를 보고 있는데 호가가 또 풀렸네요. 이게 결국은 내용적으로 이게 연결고리가 없으면 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 상식적으로 시가총액 1,800억 회사가 엔비디아 기조연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투자자들 본인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기조연설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차장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엔터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엔터 종목들이 겨울잠에서 깨우는 것 같은 주가 흐름을 오늘 보여준 것 같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9%대나 올랐고요. 디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11% 상승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장 엔터주를 들고 오신 이유부터 우선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엔터주를 가지고 온 거는 JYP 엔터가 좀 오랜만에 주가가 좀 상승을 다시 한번 네. 하는 기염을 토하는 것 같아서 이게 결국 이 실적에 대한 올해 기대치를 일부 좀 반영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올해 엔터 섹터들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익 전망치 기준으로 볼 때 작년 7월달, 6월달이었나요? 박진영 최대 주주가 어디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네, 사고 현금만 싶다고. 있으면 사고 싶다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한 20%, 30% 정도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네. 투자자분들이 화가 났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가격대 전부 다 복귀가 될 정도였습니다. 결국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라고 보자면 실적이에요. JYP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고연차 정도,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기준으로 볼 때는 3세대 아이돌. 대표적인 아이돌이 스트레이키즈가 네.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고 그 이상으로는 워낙 연차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2PM, 데이식스 이쪽인데
데뷔한 지 거의 뭐 15년 차, 20년 차 되는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태의 그룹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연차 아이돌 그룹이 JYP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월 20일 날 데뷔 예정인 킥플립이라는 남자 아이돌이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워낙 뭐 금수저 엔터 그룹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약간의 그러한 어떤 인기는 있었겠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을 한번 보니까 뭐 멤버당 뭐 팔로워 수가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팬층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앨범이 나오게 되면 초동 기준으로 뭐 30만, 40만 정도만 나와주면은 상당히 성공적으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비교 피어 그룹에 이제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들이 보이네스트도어가 어제 이제 컴백을 했고, 네. 그리고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뭐 엔하이픈 뭐 이쪽 같은 경우가 초동 기준으로 거의 60만 장에서 많게는 100만 장 이상 나와요. 근데 이제 킥플립 같은 경우는 아예 생신입 데뷔하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50 정도 나오게 되면은 상당 부분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반응도 좋고 그리고 JYP가 작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되게 좋았거든요. 그 작년 실적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이키즈가 해외 쪽 공연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공연 모객 기준으로 볼 때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150만 명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JYP 공연 수익의 70%를 스트레이키즈가 다 해주고 있고 네. 나머지 20에서 한 25%가 뭐 기타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좀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게 저연차 아이돌 그룹들이 생각보다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지금 엔믹스도 있고 있지도 있고 지금 이번에 퀵플립이 있는데 엔믹스나 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대여급은 아니고 티어 2 그룹 정도밖에 분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퀵플립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선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엔터 섹터에서의 어떤 멀티플 상향 조정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JYP 엔터를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는데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최고가 기준으로는 12월 달에 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72,500원인데 전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를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실적은 이게 엔터사들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JYP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팔방미인 그러니까 뭐 어느 아티스트 하나에 치우쳐 있는 매출 구조가 아니고요. 여전히 스트레이키즈 매출 구조가 비중이 많지만 다른 아티스트들도 조금씩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깨짐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구조를 보게 되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1,500억, 2020년도 1,400억, 2021년도 1,900억, 22년도 3,400억, 23년도 5,600억, 올해 예상치가 5,600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익률 기준으로 볼 때 올해만 역성장이에요. 작년 실적만 역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바라본다면 결국 작년도 주가가 제일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역성장을 평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역성장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마진율도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솔직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감안해 준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JYP 엔터가 입지 전적의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JYP 엔터가
스트레이키즈가 작년 정도 매출, 공연 매출, 뭐 음원 매출, 음반 매출 이런 정도만 좀 해주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월 20일 날 컴백 예정인 킥플립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준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될 만한 사이즈의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터 업종에서 제일 그 이익 전망치가 높게 볼 수 있는 회사는 하이브거든요. 네. 왜냐면 하이브가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연말에 BTS 컴백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제이홉이 이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애드업 되면 BTS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기준으로 1조 2천억이거든요. 최소. 이 부분이 결국은 공연 수입에서 9천억 정도 바라보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JYP 엔터랑 하이브랑 좀 비교를 해보면 JYP 엔터는 꾸준하게 차곡차곡 모아가는 약간 그런 그렇게 엄청나게 잘하는 스타 플레이는 없더라도 하나 못하는 애 없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좀 약간 쏠려 있는 부분들은 네.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이브는 BTS가 터지기만 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에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마음속의 탑픽은 또 하이브까지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 비초이스 종목으로는 디어유 들고 오셨는데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전날 15%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가 신규 팬덤 플랫폼을 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좀 이탈 가능성을 우려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11%대까지 올랐거든요. 어제 15% 낙폭을 보여줬으니까 거의 다 만회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 디어유는 이게 회사에서는 부랴부랴 아니라고 얘기를 네. 보도자료 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엔터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BM 깨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디어유 이게 최상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잖아요. 그리고 디어유는 지분이 관계가 SM, JYP 다 섞여 있어요. SM이랑 JYP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고요. 물론 SM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 주주기는 하지만 JYP가 2대 주주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되게 되면 디어유가 가지고 갈 만한 프리미엄이 결국 아티스트랑 1대1로 DM을 보내는 서비스가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훼손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기업과 기업 간에 특허 소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발생이 되더라도 원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성장 시나리오가 확 깨지거든요. 이게 결국은 상장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TCK가 SIC 링 관련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KNJ가 여기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TCK 주가가 밀려요. 원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밀리고요. 네. 그리고 HPSP랑 EST랑도 특허 소송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HPSP가 그 소송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EST 주가가 확 올랐었고요. 네. 근데 결국은 1차 소송에서 EST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EST 주가가 확 밀렸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그룹사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다 부랴부랴 보도자료 냈다 하더라도 저는 1차적으로 성장 스토리의 기스는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룹사 내에서 중복적인 팬페이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디어유고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베리즈라는 거를 이제 상표권 출연을 했다라고 네.
똑같은 팬페이지 플랫폼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의 비즈니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돌아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겹칠 수밖에 없는 최종적으로는 겹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1차적으로 디아유는 약간의 성장 시나리오 스토리가 일부 좀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디어유는 초이스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원앤올리 시스템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디어유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어제 거래량이 잔뜩 실린 장대 음봉이 나와서 위험해 보였지만 오늘은 또 만회하고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디어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차주님? 아니죠.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텐센트와의 그 계약을 통해서 멀티플 상향을 굉장히 상단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거래되는 게 지금 아직 연간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멀티플 기준으로 볼 때 18배 정도의 거래가 이상으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츰차츰 경계해야 될 선이다라고 인지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좋습니다.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지금 섣부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차장님의 초이스는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봐드리니까요. 전화 상담 많이 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저희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상담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한정 KPS 39,704원이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더 갖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파는 게 좋을지 지금 수익 구간이라서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며칠째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49,000원대까지 봤다가 지금은 살짝 밀리고 있는데 4만 원 부근에서 좀 파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하면서 예측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환율. 환율은 뭐 예측 불가입니다. 뭐 환율을 차트로 분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인데 이 한전 KPS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책 관련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 정책을 네. 굉장히 강하게
펼쳤죠. 그래서 뭐 친환경, 뭐 뉴 그린 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정 KPS라던가 뭐 두산그룹 관련된 뭐 자회사들이라던가 뭐 한전산업 이런 어떤 원전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계엄이 터졌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정 KPS 주가가 이거 뭐 3일 만에 얼마나 밀렸죠? 거의 3일 동안 밀린 게 거의 20% 정도 밀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됐다가 다시 재차 밀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밀릴 때는 일단 리스크 오프예요. 위험을 일단은 회피하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죠. 네. 재차 반등이 나온 거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어쨌든 악재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해소가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이 됐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근데 생각했었던 것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리스크 오프 장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하면서 가져야 할 최대 리스크는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워낙 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령 예를 들면 트럼프가 전기차 종목들, 배터리 주식들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 뿌린 것처럼 IRA, AMPC 그 정부 정책 폐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우리나라 2차 전기집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했었죠.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바닥이라고 엄청 많이 외쳤죠. 근데 결국 주가 10월 달부터 완전 뭉개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전 정책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다시 상방으로 돌아서서 턴 나올 가능성이 있냐. 주식은 결국은요. 그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멘텀이 없으면 결국은 매수해야 할 이유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멘텀이 조금 풍부해지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지금 정책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원전을 다시 한번 뭐 일으켜 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지금의 위치도 아닌 거고, 그리고 국가 원수가 지금 뭐 국가 원수의 권한도 이제 박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만한 것들은 사실상은 뭐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시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4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42,000원은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 KPS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자세한 전략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반등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PSK홀딩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의 종목이고요. 67,000원에 20%까지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근처 올까요? 기다린다면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도 이 종목이 69,000원 지금 가장 지금 차트상에서 보이고 있는 고점이 69,000원이시고 지금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참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종목인 것 같은데 27,000원 부근, 저점 부근에서 본다면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대표적으로 그 테크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HBM 벤더에서는 제일 싼 주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HBM 공정 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도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 많이 밀리기도 했어요. 결국 2만 원대였던 주가가 8배까지 올랐었고요. 결국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반영이 아직 다 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67,000원. 많이 비싸기는 합니다. 아무런 대응이 안 되신 것 같기는 한데, 67,000원대가 언제였냐면요, 작년 5월, 6월 달이었습니다. 네. 작년 작년 5월 달, 6월 달 한미반도체 주가 한번 볼까요? 거의 고점 부근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16만 8천 원 가야지 네.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이 가격대에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요때 한미반도체에 무슨 내용 이 시절에 작년 이맘때 무슨 얘기 나왔냐면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죠.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NCF 공정에 TC 본드 들어간다. 네. 어차피 마이크론이랑 공정 난이도가 똑같으니까 NCF도 마이크론도 쓰니까 거기서 같이 계약할 거다. 그동안에 한미반도체 안 되는 거 PS홀딩스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아요. 경련사가 CIS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이 보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TI죠. STI도 있는데 STI 밸류에이션 볼까요? 더 싸요. STI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4배예요. 내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STI도 결국은 SK 하이닉스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PSK 홀딩스가 훨씬 더 좋죠. 그럼 결국은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년도에 결국 HBM 공정 섹터들 그리고 HBM 관련된 장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올라가 주려면요. 첫 번째로 그동안에 이연된 매출들, 신규 이연 매출들이 신규로 잡히면서 적어도 올해 1분기 말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면요. 검사 장비하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HBM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가 테크윙이 있죠. 테크윙 주가가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 났을 거예요. 왜 반토막 났냐면 매출이 안 잡혀요. 매출이 2연이래요. 근데 조금씩 올라왔죠. 지금 7만 원 했다가 이제 거의 3만 원대까지 깨졌다가 지금 이제 시장 반등 나오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DI도 있죠. DI도 마찬가지예요. DI도 마찬가지 검사 장비고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올라가 주려면 시장이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면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돼요. 내가 이 주식 안 사면 뭔가 내일 후회할 것 같아. 이런 마음가짐이 나와줘야 돼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첫 번째는 공정 개발하는 고객사의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언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에 통과를 하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여러모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게. 시장의 분위기가 야,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납품한대. 그러면 물론 SK하이닉스 주가가 살짝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최대 솔소스 회사는 SK하이닉스예요. 그거는 망고 진리 바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한두 개씩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데 그 넘어야 할 산들을 하나 두 개씩 체크를 해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약간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는 사실 올해 반도체 IT 섹터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도 되게 한미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PSK 홀딩스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로서 하나로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다 매수 목표 주가는 시청자분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는 67,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개선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봐드릴게요. 할 말이 참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으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을 이 종목으로 끝을 내볼까 합니다. 31,000원에 10% 유증 결정이 안 돼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차장님도 이 종목으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초이스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주분들 화만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초이스를 안 해왔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국민연금에서도 거의 다 팔았다,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끝까지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아마 이제 최근에 지분 공시 나온 거 중에 연기금 매도는 아마 네. 그걸 거예요. 연기금에서도 위탁을 주거든요. 운용사들한테 자금 운용을 본인들이 직접 다 안 하기 때문에 운용 준 거에 있어서 자금 회수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손절이에요. 손절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수페타시스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 소액 주주분들 이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요거 보면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법조계 쪽에 있으신 주주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은 이거 주주소송 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주주 지분이 21% 누적 특수관계 기준으로 볼 때 26.56%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상범 회장이 0.9% 갖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거는 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수페타시스를. 근데 오늘 저도 사실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많이 밀리길래 오늘도 가지고 나오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지금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놈의 유상증자 때문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 녹았어요. 5천억 유상증자 하는 거거든요. 5천억 유상증자에 2,500억이 대략 그냥 나누기 n분의 1 해서 2,500억이 제2호 인수로 인한 어떤 거라고 하면 네. 증자가 확정 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어요. K식 모델로 보자면.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세론더 뉴스라고 해서 그 전에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을 했다가 뉴스가 빵 나오면 주가가 밀리잖아요. 이런 모델이 K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100% 작용이 되는 섹터는 게임 섹터예요. 네. 아니면은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매매했다가 나오는 날 빵 터트려지고 그 결과 데이터 안 보고 매도하는 거. 그리고 신작 게임도 마찬가지죠. 신작 게임 분위기 보고 CBT, OBT 나누는 거 보고 매매했다가 당일날 내지는 전날 다 매도하는 네. 거.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똑같죠. 풍문으로는 유상증자가 나온다. 제가 이것도 증자 나오기 공지 전에 물론 풍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그게 사실화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풍문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증자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었어요. 제 생각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까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밸류업이 무슨 나 혼자만 밸류업 하는 것도 아니고
밸류업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현금도 별로 없는데 배당을 많이 줄 건지 아니면 주주환원 정책으로 어떻게 할 그쵸.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먼저 해놓고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푸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주주 기망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그런 거 가타부터 다 제한다 하더라도 업황이 좋은 거는 맞고요. 그리고 실적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분기는 이래저래 항상 연말 되면은 이런 제조업 기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센티브가 일회성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컨센서스가 조금 약간 미달이 날 수도 있는 상태라고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쌉니다. 이런 거 감안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좀 관심 깊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개별 주주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미 지금 증자 받는 어떤 기준선 이걸 시간이 되면 좀 볼게요. 유상증자 스케줄로 보면은 권리 확정일이 언제냐면 2월 19일일 거예요. 네. 2월 유상증자 확정 예정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20일이네요. 1월 20일이면 적어도 1월 20일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손절 치고 한다 하더라도 1월 20일 이후에는 내 유상증자 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워런트를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뭐로 가도 기다려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마지막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주분들의 분노는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시총이 좀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로 한 부분보다 너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일단은 결정되는 걸 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분노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단 1월 20일까지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짧게 짚어주시죠, 차장님. 저도 이제 연초고 연말 연초 되면서 2025년도 이제 전망 자료들이라던가 마켓 자료들 하나둘씩 막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불현듯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외국인 매도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한계점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6월달 기준으로부터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15조에서 16조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 매도가 정점에 치닫게 된 시점이 12월부터예요. 누적으로 볼 때는 이게 회기를 해서 돌려본다면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외국인이 셀코리아 행렬을 외국인 매도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외국인 매도보다는 외국인이 순매수되는 가능성에 있어서 관심 깊게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 성장률도 일부 꺾인 건 맞아요. 다만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들 트럼프 2.0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취임되는 1월 말쯤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그때부터는 조금은 이제 먹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 증시의 저점을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환율, 물가,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들 보더라도 생각했었던 것보다 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는 없을 걸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트럼프 전 정권일 때도 무역 수지 적자 잡으려고 엄청나게 세게 때렸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그거 못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에 대한 어떤 그러한 겁박은 결국 아시안들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이나 한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흐름들이 다 락파텀 구간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시체밭인 주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이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수 ETF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부터는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ETF 레버리지든 뭐 코덱스 200이든 이런 것들 지수 추종형 ETF 같은 것도 잡아 보셔서 매매해 보셔도 굉장히 상당 부분 수익이 날 정도의 어떤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장님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단기간에 저점을 다 잡고 이제는 올라갈 길만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